제가 혹시 가끔 깜빡깜빡하고 녹화를 못할 때가 있어요. 클릭해서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 못할 때가 있어서 혹시 동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으면 한번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제가 뭐 녹화를 못했으면 녹화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Predictive Analytics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 책 사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어차피 교재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강의 노트 제작한 목적은 뭐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가능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이 코드가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앞서 지난 이제 한 3주 동안 우리가 R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작정 코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R을 잘 알고 있고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함수에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함수에 저런 기능이 있다라는 지식은 그렇게 유용한 지식은 아니에요. 물론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그렇게 유용한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는 기본적인 여러분 이론적 백그라운드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했었는지에 대한 지식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좀 박사 과정이겠죠. 박사 과정에서 많이들 하는 그 좋은 접근 방법은 기존의 훌륭한 사람들 혹은 뭐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타고난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는 이 코드를 따라가면서 기본적으로 뭘 보고 싶은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한지도 또 말씀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이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뭐 여기는 뭐 우리 이제 학부 강의이긴 하지만 석사 박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접근법을 많이 취해요. 다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연구한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제가 회귀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챕터에서는 회귀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제 모델을 통해서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요.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여러 방법들, 여러 모형들, 여러 관계식들을 다 사용을 해서 그 가운데 그나마 가장 예측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들 혹은 그나마 더 높은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이제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의 이제 예측 분석이라고 하는 것, 예측 분석은 뭐 빅데이터 분석이랑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니까요.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NPO 그다음에 뭐 정부 영역에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매출액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켓 쉐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곳에 지점을 오픈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곳에 뭐 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곳에 뭐 치과 의사가 어떤 곳에 이제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투자 기회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수 있을지 예측해 주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 계층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지 뭐 20대를 공략할 것인지 30대를 공략할 것인지 40대를 공략할 것인지 혹은 뭐 남성을 할 것인지 여성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고요.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에서는 이제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매출액에 관심이 있다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마트와 같이 대규모 리테일 스토어 같은 경우에
어떠한 품목들의 판매량이 높은지, 그러한 품목들을 구매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지, 이런 관계들을 같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커피 믹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커피 믹스들 많이 요즘은 또 많이 안 산다고 하는데요. 커피 믹스 같은 거를 많이 산다면 그런 커피 믹스와 같이 구매하는 품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 우선 변수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response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혹은 종속 변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 매출액, 뭐 수익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변수는 이제 설명 변수, 독립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리딕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관찰 가능한 변수들이고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있겠죠. 무엇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지, 무엇이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지, 무엇이 어떤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바로 설명 변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 더 좋겠죠. 그러니까 살짝 바꿨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살짝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과학에서는 실험자가 뭐 메디컬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험자가 이렇게 살짝 바꿔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해볼 수 있지만 소셜 사이언스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뭐 인위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리그레션 방식, 회귀 분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회귀 분석 방법에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이걸 또 굳이 구분을 했습니다. 리그레션 메서드라고 하는 것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둘은 그냥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걸 전체 다 묶어서 그냥 회귀 분석이라고 해요. 여기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X 변수가 Y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인과관계라고 해석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 사이에 이러한 선형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굳이 인과관계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과관계로 해석하려면 훨씬 더 조금 더 이렇게 엄밀한 분석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X와 Y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선형관계를 갖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선 자 이제 종속 변수인 Y가 뭐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면 뭐 이자율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뭐 주가지수 같은 물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실수에서 어떤 값을 취할 수 있다면 혹은 양의 실수에서 어떤 값을 취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메서드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른 경우는 y라고 하는 값이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투표를 했는가,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 일을 했는가, 일을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선택의 결과, 뭐 그렇다, 아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변수들, 이거 이제 우리가 바이너리 리스판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0과 1뿐만이 아니고요. 0, 뭐 1, 2, 3 이렇게 이제 범주형 변수를 갖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굳이 뭐 바이너리 리스판스라고 해서 0, 1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 세 가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이스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초이스가 유한해야 되겠죠. 무한이 많다면 그건 이제 리그레션 메서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유한하다면 보통 뭐 2개 해서 혹은 3개, 많아봐야 4개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할 것인가, 뭐 나이키를 살 것인가, 아디다스를 살 것인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매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잠재적인 설명 변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수히 많은데요.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어떤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선별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막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지는 않고요. 경제학과 학생들 잘 아시겠지만 경영학과도 사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잘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라직이죠. 어떤 로직을 가지고 A가 B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어떤 뭐 일종의 개념, 혹은 스kim 뭐 이런 이제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A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이제 우리가 선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A에 해당하는 변수들이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접근 방법이, 채택하는 접근 방법이에요. 무조건 막 가능한 필요한 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라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학도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택의 문제, 가계의 효용 극대화 문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변수, 나의 만족도인지, 혹은 뭐 기업의 이윤인지, 혹은 뭐 매출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마켓 쉐어를 높이는 것이 기업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무조건 다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경우에는 뭐 효용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다든가, 기업의 경우에는 뭐 이윤 극대화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계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여러 개의 재화, 굿즈 앤 서비스를 소비를 하죠. 그렇죠? 다양한 굿즈 앤 서비스를 소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소비할 때 뭐 일반적인 가계의 경우에는 이제 예산 제약이 있죠. 쓸 수 있는 뭐 소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골고루 나눠 쓰는 거죠. 뭐 식료품에 지출하기도 하고, 뭐 옷에 지출하기도 하고, 뭐 혹은 이제 주거비에 지출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각각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뭐 옷의 가격, 음식의 가격, 뭐 등등등. 자, 그러면 I번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 프레임워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I번째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의 가격들도 I번째 소비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피자를 좋아해서 피자를 뭐 여러 번 사 먹는데요. 당연히 피자 가격이 내가 피자를 얼마만큼 사 먹을지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피자뿐만이 아니라 뭐 햄버거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왜냐하면 햄버거 가격이 저렴하면 저는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그만큼 피자는 또 적게 먹게 될 테니까요. 다른 재화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제 저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혹은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로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변수, 피자에 대한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변수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측 분석에서는 이제 보다 설명력이 더 좋은 모형을 선택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소셜 사이언스 혹은 경제학에서 채택하는 방법이고, 빅데이터에서는요, 무수히 많은 잠재적인 설명 변수들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어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갖지 않고. 그래서 이 변수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서 몇 개의 서브셋만 한번 넣어서 분석을 해본다든가, 또 다른 서브셋을 넣어서 분석해 본다든가, 이것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가장 좋은 예측력을 갖는 변수들 혹은 모형, 이제 모형이라고 하면 1차식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 식이 바로 1차식이잖아요. 이 변수도 이제 1차식으로 들어가 있죠. 승수가 1이니까. x2라고 하는 변수도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1차식의 형태도 하나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제곱의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x1의 제곱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런 형태 x1도 들어가고 x1의 제곱도 들어갈 수 있어요. 비선형 혹은 뭐 2차식, 3차식 다 비선형이겠죠. 1차식이 아니면 다 비선형이니까 이런 형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x와 x2를 곱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합들을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죠. 맡기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x1부터 xk까지 한번 넣어서 과연 y라고 하는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g1부터 gm까지 한번 넣어서
y라고 하는 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x와 g를 같이 넣어서 한번 또 설명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판단하는 어떤 크리테리아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설명을 잘해야 잘한 것인가에 대한 크리테리아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번 학기에 그 얘기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해야 되겠죠. 반복을 해서 가장 좋은 모형을 선별을 하고 말씀드렸듯이 모형은 뭐 변수를 2개 넣은 것도 하나의 모형이고요. 3개까지 넣는 것도 또 다른 모형이고 선형으로 넣는 것도 또 하나의 모형이고 제곱이 들어가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모형입니다. 모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write down 하면 그게 하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설명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한 모형이 최고입니다. 가장 단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만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막 100개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y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를 종합주가지수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종합주가지수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면 되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어떤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변수가 뭐 한 100개쯤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한 3개만 있는데 설명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 3개만 가지고 설명하는 게 사실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모형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측 분석의 3가지 접근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요. 첫 번째가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인데 이건 이제 혹시 경제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너무 소외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 교수여서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지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경제학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딱 그만큼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계량 경제학적인 접근이고요. 그래서 계량 경제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모형이라든가 이론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무조건 변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변수로부터 출발하는 접근법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데이터 어댑티브 어프로치가 바로 데이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데이터의 정보들을 계속 넣어줘서 업데이트를 해가는 것이죠. 우선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부터 생각해 본다면 좋고 나쁘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귀 분석을 이용을 하고요. y라고 하는 변수와 x라고 하는 변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려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베타 제로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절편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하면 베타 제로 절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기울기가 이제 베타 1이 되겠죠. 그래서 엡실론은 사실 우리가 x와 y 사이에 굉장히 체계적인 관계가 있어요. 체계적인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관찰할 때에는 뭔가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오는 것이죠. 뭐 제가 좋아하는 이그젬플이 그런 거, 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관찰을 합니다. 우주를 관찰을 하면 별의 밝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별의 밝기 굉장히 먼 거리에서 뭐 진짜 몇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별을 관찰하는데 그러면 그 별의 밝기와 색깔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먼지가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거잖아요. 몇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의 밝기를 지구에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별의 밝기는 실제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보는 별의 밝기랑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지 우주의 먼지가 별의 밝기를 뭔가 이렇게 별의 밝기에 노이즈 작용을 하겠죠. 그런 노이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건 관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관찰하는 것은 이런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 있고 원래 별의 밝기와 뭐 예를 들면 별의 나이, 별의 밝기와 별의 나이 이런 것들 사이에는 체계적인 관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별의 밝기는 우주의 먼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오차항 에러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떠한 이제 노이즈가 포함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하면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찾아낸 것을 우리가 추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태고적 우주의 관계는 사실 이게 없는 거고 이 관계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관찰할 때는 노이즈가 들어있으니까 이 노이즈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의 밝기를 통해서 뭐 별의 나이와 별의 밝기 사이의 관계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베타 제로, 베타 1 헷 이렇게 찾아낼 텐데 이게 실제로 별의 밝기와 별의 나이 사이에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지구에서 계산한 거니까 거기에 가서 계산해야 은하수에 가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우리가 정확한 값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지구에서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회귀잖아요. 회귀.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태고적 신비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타 1 헷이 뭐 통계적으로 0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가설 검정 이런 것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한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제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X가 변할 때 이제 Y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이제 이 모형을 우리가 계산해낸 베타 제로 헷과 베타 1 헷을 사용해서 Y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신러닝 혹은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데이터 어답티브 어프로치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론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바로 데이터에서 시작하고요. 무수히 많은 잠재적인 설명 변수들 가운데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러니까 주가지수의 변화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변수들을 이렇게 선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고용 지표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뭐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CEO들의 건강 상태 혹은 뭐 이런 것도 막 집어넣는 것이죠. 뭐 30대 대기업, 뭐 50대 기업들의 뭐 CEO의 건강 상태를 다 지수화해서 데이터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또 집어넣는 거고요. 이런 것 우리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수를 다 만들어서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어떤 모형을 개발해내고 그게 만약에 뭐 주가지수 변화에 의미 있는 설명력을 갖는다면 이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보는 것이죠. 비선형 모형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X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 비선형 모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혹시 왜 제가 I를 썼을까? 앞에서도 보시면 이제 XI, YI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I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을 관측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뭐 해볼까요? 나이, 그 다음에 뭐 교육 수준, 우리가 이렇게 소시오 이코노믹 뭐 변수들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교육 수준, 그 다음에 뭐 성별, 소득 이렇게 다 관찰할 수 있겠죠. 어떤 한 사람, I번째 사람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걸 우리가 하나의 observa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측치를 하나 관찰하면 그러니까 문해솔이라는 사람을 하나 딱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번째 관측치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XI라고 하는 것과 YI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페어로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교육 수준이고요.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는가, Y는 소득 수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번째 사람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같이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다른 변수들 쭉 G라고 하는 변수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G라고 하는 것은 뭐 성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관찰하면 XI, GI, YI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면 X1, G1, Y1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이면 X2, G2, Y2를 쭉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관측치마다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첫 번째 비선형 모형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x라고 하는 변수와 z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곱해 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차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합들을 다 한번 생각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션 어프로치라고도 부르는데요. 모델 디펜던트 어프로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빅데이터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데이터 웍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보통은 저는 이제 첫 번째 접근법하고 이 세 번째 접근법을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 방법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하는 뭐 연구들이 대체로 말씀드렸듯이 뭐 C++라든가 포트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써서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제가 어떤 그 모형 같은 걸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어서 모형의 결과랑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가, 이런 이제 작업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 되게 우울해하고 있어요. 너무 막 멍청하게 모델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멍청한 거죠. 크게 만들어가지고 포트랜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쿠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제가 마스터를 했습니다. 쿠다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그 패러럴 컴퓨팅이 가능한 그런 뭐 그 아키텍처 뭐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공부해가지고 겨우 좀 쓰고 있어요. 속도가 10배는 빠른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쪽 분야로 진출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쿠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교적 굉장히 인텐시브한 그런 계산들을 나중에 해야 된다면 패러럴 컴퓨팅을 하면 되거든요. 그 패러럴 컴퓨팅이 이제 동시에 그 CPU의 그 코어가 몇 개가 있잖아요. 뭐 8개, 뭐 16개 이런 코어를 16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이제 패러럴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서 구현한 게 이제 쿠다고요.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서 GPU죠, 그렇죠? GPU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10배 정도 빨라졌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이렇게 쿠다 C++를 쓰고 있고요, 지금은. 힘들죠. 나이가 젊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이제는 눈도 침침해지고, 예전에 이제 멀리 있는 게 안 보였는데 이제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뭐 하여튼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시뮬레이션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모형을 사용을 해서 가상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한번 이제 전제를 하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guess를 하는 겁니다. X와 Y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guess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guess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모형을 갖는다. 그러니까 절편과 기울기가 있는 이러한 1차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guess고요. 또 다른 guess는 뭐냐면 이러한 선형관계에서 절편은 알파 제로 값을 갖고 기울기는 알파 1 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모형 자체는 건드리진 않아요. 모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건드리지 않고 이제 알파 제로와 알파 1을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xi를 계속 넣어서 일종의 가상의 데이터인 yi 햇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간단한 1차식이겠지만 모형이 복잡해지면 되게 복잡한 모형이겠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도 잘 몰라요. x가 달라지면 그냥 튀어나오는 것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yi 햇을 관찰한 다음에 실제로 이게 데이터랑 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yi에 대한 실제 정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i번째 사람의 교육 수준, i번째 사람의 소득이 있는데, 가상의 모형을 이용을 해서 i번째 사람의 교육 수준이 주어졌을 때, i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교육 수준이 주어졌을 때 과연 소득이 얼마나 제너레이트 되는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으면 알파 제로와 알파 1을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죠. 계속 업데이트해서 실제 데이터를 잘 설명하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와 가상의 데이터인 y, i 햇이 비슷하다면 이 차이가 매우 가까워졌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모형을 알파0와 알파1을 채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형 자체가 달라지면 사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모형을 가지고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모형은 무한히 많으니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채택을 해서 알파0와 알파1 같은 이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앞서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국가 간 GDP 데이터라든가 혹은 이제 법의 지배 혹은 부패 정도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두 개의 데이터셋을 보셨는데요. 먼저 법의 지배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어느 한 시점에 여러 국가들의 법의 지배 그 지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횡단면 자료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시계열 자료는 어느 한 국가라고 한다면 어느 한 국가의 GDP를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시기별로 쭉 모아놓은 그러한 데이터를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는 어떤 개체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기업, 국가, 시장, 산업 다양합니다. you name it이에요. 부르기 마련입니다. 나름입니다. 어떤 개체들을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얻는 자료, 연속성이 있는 시간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 자료고요. 그게 초 단위일 수도 있고 분 단위일 수도 있고 시간, 일 단위일 수도 있고 주, 월, 분기, 연간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면 자료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느 한 특정 시점에 다른 여러 개체들의 특징을 관찰해서 얻는 자료인데요. 법의 지배라든가 부패 지수 2017년 기준으로 여러 개 국가들을 모아놓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시계열 자료뿐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GDP를 쭉 연도별로 모아놨는데 그러한 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법의 지배보다 먼저 보여드렸던 GDP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쪽에 OECD 국가들이 쭉 나와 있고 2016년, 17년, 18년 GDP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국가를 보면 시계열 자료가 되고 물론 굉장히 짧습니다만 분석할 수 없을 만큼 짧아요. 길려면 이게 연도가 최소한 연간 데이터라고 한다면 최소한 20개 이상은 되어야 되고요. 10개라고 해서 분석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건 되게 좀 우스워져요. 10개를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되게 좀 웃긴 일이에요. 최소한 한 20개에서 30개 이상은 되어야 좋고 물론 이제 굉장히 짧습니다만 이러한 시계열 자료가 국가별로 쫙 있잖아요. 이제 이걸 우리가 패널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라고 불러요. 시계열 자료의 속성과 횡단면 자료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패널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패널 자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지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인지 아니면 패널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이제 분석 방법은 조금씩 달라지죠.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 챕터에서는 모두 이제 4개의 데이터셋을 살펴보려고 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보시면 데이터셋 하나, 둘, 셋, 4개가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나중에 분석 결과는 이제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의 관측치를 본다는 것이 뭘 뜻하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observation은 바로 x4라고 하는 값 8과 y4라고 하는 값 6.58을 이제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모두 10개의 관측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개군요. 11개의 관측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받는 거랑 한번 지금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돌아와서 저랑 같이 다시 할 텐데요. 여기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이상한 사이트 아니니까요. 예, 가셔서 자 이렇게 예, 보시면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에 가셔서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챕터가 챕터 1이니까 앤스컴비 쿼텟이라고 하는 R 파일을 다운받으셔도 괜찮고 제가 가상 강의실에 예, 슬라이드와 같이 이 소스 코드를 올려놨으니까요. 이제 그거 여러분 워킹 디렉토리에 잘 저장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예, 잠깐 한 10분? 예, 한 7, 8분 쉬었다가 예,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 할까요? 어디 지금 자리에 없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조금 예, 오픈 얘기여서 한국은행에서 그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이제 한국은행입니다. AI 이제 이런 그게 뭐 계속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뭐 머신러닝 이런 것에 대한 대응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좋은 컴퓨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도입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 인력은 없고 장비만 구축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의 특징이죠, 그렇죠? 예, 뭐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 정규직 그 팀을 담당하는 사람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려면 채용 프로세스도 있고 뭐 상시 채용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공공기관은 뭐 정시 채용이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채용 기간이 뭐 그런 예, 이야기를 작년 말인가 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생각도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그 제 주변에서 뭐 저는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또 제가 이제 서울여대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시기가 벌써 2012년이거든요. 서울여대 온 지도 한참 됐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사실 이야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걸 이제 잘 다루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질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기업보안 융합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그 실력을 갖춰야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비교적 많이 요즘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다른 뭐 금융공기업들 그다음에 뭐 제가 전에 있었던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또 이런 곳의 뭐 기본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뭐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이 또 뭐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이제 경제학자들이겠죠, 그렇죠? 한국은행에 있는 경제학 하시는 분들,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경제학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어, 그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학 전공자라든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이 어떤 업무를 이렇게 맡기면 뭐 이런 거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굉장히 정말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런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이 융합전공 전공자들이 그쪽 분야로 가는 건 물론 아니겠지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떤 여러분들한테 어떤 비교 우위가 있을지 막상
뭔가를 계산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결과를 가져오라라는 이제 업무를 맡았을 때 이제 그쪽을 전공했던 통계학 전공자랑 경쟁해서 비교 우위가 얼마만큼 될까? 어떤 분야로 이렇게 진출을 해야 조금 더 여러분의 비교 우위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봐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많이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내용. 데이터는 뭐 어제 질문 있으시면 채팅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크 켜고 그냥 어느 때라도 이렇게 인터럽트 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아무 때나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여러분 뭐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떤 학생이 강의 중에 질문했어요. 그거 뭐 쟤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누구나 질문할 수 있는 거고요. 편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다들 민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모든 걸 좀 편안하게, 뭐 편안하지 못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사이트 가셔서 이제 데이터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넘어가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워킹 디렉토리 셋업하는 거, 세팅하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자 이제 여러분 뭐 한번 열어보죠. 예, 저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혹시 안 되는 학생 있으세요? 괜찮으시죠? 네.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R에 대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대충 이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이에요. 리그레션 어널리시스가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전에 다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혹시 잊어버리셨거나 전에 강의를 못 들으셨거나 혹은 이제 업로드한 동영상도 못 보셨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혹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X는 첫 번째 이제 파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R에서 왼쪽에 보이시죠? 파운드는 기본적으로 R에서 커멘트 할 때 사용하는 기호고, 그래서 R은 이제 파운드 기호가 있는 그 뒤에 문장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1은 3이다. 이것은 뭐 X1이라고 하는 변수에 3을 어사인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벡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된 벡터를 만드는 것도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C라고 하고 괄호 원하는 숫자를 이제 콤마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벡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2, 3, 그래서 Y4까지 이렇게 쭉 우리가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스킵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도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X1, X2 이렇게 각각의 변수를 다 따로 숫자로 되어 있는 벡터들이죠. 8개의 벡터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다면 그럼 이제 anscombe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스크립트 파일로 가서 바로 실행을 하면 anscombe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저는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스크립트 파일로 가셔서 여러분 enscomb 이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글씨가 작거나 그렇지 않나요? 더 키울까요? 저기 하이라이트를 하고 여기 run 있죠, run. 클릭하시면 우리가 enscomb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x1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이쪽에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첫 번째 컬럼에 있는 변수의 이름이 이제 x1이 되는 것입니다. 변수의 이름을 여기서 바로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를 실행을 하면 자, 우리가 11개의 관측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11개의 관측지와 x1부터 y4까지 모두 8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enscomb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view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걸 이제 하나의 스프레드शी트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enscomb 이렇게 모두 11개의 관측지와 모두 8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이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fix라고 하는 함수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데 한번 해보죠. fix는 거의 뭐 비슷한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데이터 편집기를 실행하라라고 하는 이제 함수이기도 해요. 이렇게 fi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시간 날 때, 시간이 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시간을 내셔서 시간 날 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내셔서 그 R 스크립트 파일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파일을 열어서 스크립트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런 간단한 소스 코드를 코딩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파일을 이제 R 확장자가 R인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하는 걸 꼭 한번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R 소스 코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 R 소스 코드가 아니라 다른 파일을 이렇게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글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앞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글 저장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글이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것도 조금 다 여러분 조정을 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시험을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스크립트 파일에 이제 한글 타이핑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 문제는 뭐 1번에 1번이고 이렇게 한글 타이핑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걸 R 스크립트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런 당혹스러운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enscomb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다 넘어가죠. 뭐 다 했으니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멈춰달라고 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lm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그다음에 뭐 서머리는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던 함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print는 뭐 그렇게 유용한 함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th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m이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형 방정식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가지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x1, y1, x2, y2 해서 이제 모두 4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8개의 변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x1과 y1을 하나의 페어로 관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2와 y2를 하나의 페어로 관찰을 했으니까 사실상 앞서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4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셋 1이 바로 이제 x1과 이제 y1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인데 이렇게 스캐러 플롯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관측치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직선의 그래프를 이렇게 찾는 건데 각각의 점들로부터의 이런 거리 있죠. 그 직선의 그래프와 각각의 점들로부터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거리의 이제 총합이겠죠. 이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 그러한 직선을 찾는 것이 바로 LM 함수의 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위쪽으로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있으니까 이걸 가장 좋은 방법은 제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직선과 각 점들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합을 그렇죠? 거리 제곱의 합이에요. 각각의 거리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에 그다음에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거리의 제곱의 합을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그 직선의 그래프를 찾는 것인데 직선의 그래프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절편과 기울기를 찾으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최소 자승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승법. 이걸 이제 영어로는 least squar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squares가 제곱한 거잖아요. 가장 작은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거리 제곱의 합을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절편과 기울기를 찾아라 1차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런 직선의 그래프를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LM 함수를 쓰면 이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요 값 절편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데이터셋 1이라고 하는 이 관측치들, 이 점들이죠.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LM이라고 하는 함수의 이제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게 바로 X고요. 이게 바로 Y입니다. 세로축에 나타나는 변수. 물론 이제 세로축과 가로축을 바꿔 써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편의상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로축에 보통 설명 변수를 표시를 하고 세로축에 종속 변수를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지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가 써주고요. 우리로 하면 이제 nscomB가 되겠죠. nscomB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는 데이터셋 1의 경우에는 종속 변수를 이제 y1이라고 두고 설명 변수는 이제 x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nscomB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면 됩니다. LM 하고요. Y1, 이제 X1. 그런데 이제 Y1과 X1은 어디에 있냐면 nscomB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결과를 여러분 똑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X1과 Y1 사이의 관계. 데이터가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강의 노트에는 그냥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는데 두 가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결과 다시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플롯이라고 하는 걸 써도 돼요. 근데 x1, y1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x1, y1이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1과 y1은 nscomB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변수 이름이니까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럼 플롯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qplot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qplot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library ggplot2 해서 불러오셔야겠죠. 먼저 패키지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qplot 하면 오른쪽 그림에 대체로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이 달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지금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제 직선의 그래프를 찾는 것이고, 직선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절편과 기울기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돌아가서 아까 했던 거, 자 이거죠. x1과 이제 y1 사이의 선형 관계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과가 잘 나타나 있죠. 왼쪽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인터셉트 절편이고요. 다시 말하면 인터셉트가 3인데 여기선 보이진 않아요. 4보다 밑에 있습니다. 여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편은 0.5, 0.5001.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평균적으로 0.5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선형 회귀 분석을 해봤고요. 사실 우리 챕터 1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 4개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셋 1부터 셋 4까지. 그런데 주어진 데이터셋이 다 다른 형태를 갖지만 그림은 다 달라요. 한번 그려볼 텐데, 그런데 실제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을 해보면 절편과 기울기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또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결과는 절편 3, 기울기 0.5와 같고요.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우리가 또 다른 변수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그레션의 REG를 따서 그냥 첫 번째 결과를 제가 RE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죠. 그럼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를 REG1에 저장하라라는 것이고, REG1에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가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지금 결과 봤던 거 하는 결과에는 숫자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꽤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뭐가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되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결과물 안에는 비교적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가지 작업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그냥 REG1이라고만 제가 타이핑을 해볼 거예요. REG1은 어떻게 생겼을까? 타이핑하면 우리가 처음에 리그레션을 했을 때 바로 그 결과와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고 싶은 게 summary라고 하는 거예요. summary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데, REG1의 summary를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결과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REG1이라고 하는 변수에 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었는지를 서머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뭐가 많이 나오죠. 네, 원래 REG1은 뭐냐면 포뮬라가 먼저 나오고요. 보시면 여기 포뮬라가 요 혹시 요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다가 뭐 쓰죠?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 방법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줌에서 하면 돼요. 줌. 지울게요. 줌에서 어떻게 해요? 위에 네. 땡땡땡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보여요? 더보기, 예. 네, 거의 옵션 보기 누르면 주석 옵션 작성이 보기? 있거든요. 옵션 보기 없어요. 예. 네, 더보기. 없어요? 주석 작성. 옵션 보기의 주석 작성이요? 옵션 보기라는 게 없어요. 주석 작성 있어요. 주석 작성.
네, 아, 그거 하면 될 감사합니다. 야, 거예요. genius.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던 포뮬러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종속 변수와 설명 변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가 y1은 처음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y1은 뭐 별의 밝기와 뭐 별의 나이 이런 얘기하면서 우주의 먼지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식을 이제 잠깐 봤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차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의 법칙을 우리가 완벽하게 관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거기에는 이제 우주의 먼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얼마만큼이 우주의 먼지이고 얼마만큼이 실제 별의 밝기인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건 구분할 수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얼마만큼의 우주의 먼지가 끼어 있는지는 우리가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최소 자승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오른쪽에서 이런 어떤 직선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에서 찾아낸 절편 3, 기울기 0.5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주의 먼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주의 먼지를 걸러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는 있겠죠. 실제로 걸러낸 부분. 그래서 우리의 회기식, 절편 3, 기울기 0.5, 이 식과 직선의 그래프와 실제 관측치 사이의 이 차이.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관찰한 이 값은 여기에는 우주의 먼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추정한 기울기 0.5 절편 3이라고 하는 것이 먼지가 없는 실제로 우주에서 관찰되는 별의 밝기와 별의 나이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가 끼어 있는 별의 빛을 이미 관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주의 진리는 여전히 관측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더듬더듬해서 실제로 뭐 별의 밝기를 완벽하게는 관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더듬더듬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의 그림자 정도는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차이는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노이즈라든가 우주의 먼지, 에러 텀 자체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값의 차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잔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오차고요. 그 에러 텀이라고 부르고 얘는 잔차라고 불러요. residual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관찰한 우주의 먼지가 끼어 있는 데이터와 우리가 추정한 회기식, 얘가 회기식이에요. 직선의 그래프. 회기식 사이의 차이를 잔차라고 부르고요. 잔차 여기 민, 맥스 이런 거는 여러분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얻은 결과 여기 있죠. 절편과 기울기, 절편, 기울기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정보가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플레임은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번역하냐면 표준 오차라고 불러요. 통계학 시간에 다 배우실 텐데 그래도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인 개념하고 좀 묶어서 데이터 분석과 좀 묶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준 오차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t value라고 그냥 하셔도 괜찮고 t 값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t 값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이 p 값이라고 불러요. 통계 검정이라고 가설 검정, 통계 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편을 우리가 추정했더니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절편을 추정했다. 추정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정, 이제 estimate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estimate이라고 하는 단어는 estimate이라고 읽으면 동사고 estimate이라고 하면 이제 명사가 되는데요. 추정을 했고요. 추정해서 얻은 3.0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또 estimate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추정치라고 부릅니다. 추정치는 명사고요. estimate.
이렇게 부릅니다. 추정한다, 추정치 이렇게 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이라고 하는 값을 얻었고 절편은 기울기는 0.5라고 하는 값을 얻었는데요. 가설검정이라고 하는 또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0.5 혹은 3 절편이나 기울기가 0과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이걸 이제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3.0은 0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0.5도 0과 다릅니다. 이게 도대체 0과 같은지 다른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가설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데이터는 되게 나이스하게 생겨서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제가 그림을 막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관측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기울기가 되게 작잖아요. 되게 플랫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제 이 값이 0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통계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어떤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노이즈가 끼어 있고요. 가능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진실 가까이 근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진실 가까이 진실의 그림자를 우리가 찾아냈는데 그게 실제로 0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보통은 2배의 표준 오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배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표준 오차가 대략 1.12 정도예요. 1.12. 그러면 2배의 표준 오차를 하면 1.12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2.24, 2.25쯤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의 경우는 그렇고요. X1의 경우에는 표준 오차가 0.118쯤 되니까 2배의 표준 오차를 한번 해보면 0.236 정도 되겠죠. 그렇죠? 0.236. 그래서 2배의 표준 오차 정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배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건 인터셉트의 경우 이제 3을 관찰을 했는데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포로부터 뽑혔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분포로부터 사실 우리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별빛을 보고 내일 밤에도 별빛을 보고 그 다음에 모레 밤에도 별빛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계속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봤을 때 별빛하고 내일 별빛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대기에 구름이 많거나 뭐 하여튼 뭐가 좀 많으면 뭐 자기장의 영향이라든가 혹은 태양의 흑점의 영향이라든가 하여튼 뭐든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때그때 다 계산을 해보면 뭔가 관계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한 번 관찰했는데 그게 인터셉트가 3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작업을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하면 정확히 3이란 값이 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조금 작은 값을 갖기도 하고 큰 값을 갖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꼭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떤 분포로부터 이렇게 뽑힌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실험을 딱 한 번만 했지만 이해가 되시죠? 무수히 많은 실험의 결과로부터 3을 얻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이 여기 있으니까 0은 여기 어디쯤 있겠죠. 그렇죠? 자, 0이 여기 있으면 가까운 거고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0이 여기 있으면 멀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0이 여기 있으면 되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깝다 멀다의 기준은 여러분이 지금 제가 대충 그려놓은 분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3하고 0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되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포 꼬리 0이라고 하는 값이 꼬리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센터에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0과 3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0이 여기 있다면 이건 분포의 꼬리에 걸쳐 있는 거니까 이건 되게 멀리 있는 거예요. 그냥 분포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는 3과 0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0과 3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는 그냥 0이라고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익스페리먼트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하다 보면 네, 우리가 0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100번 중에서 적어도 뭐 5번 이상은 0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일 분포에 이렇게 꼬리 부분에 0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익스페리먼트를 매우 많이 반복을 해도 100번에 한 번 절편이 0이 나올까 말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0과 3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과 3은 멀다 가깝다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분포의 모양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 0이 나올 경우들이 조금 많은지 아니면 0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지 이걸 가리켜서 0과 3이 통계적으로 같은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0과 다르지 않고 이 경우에는 0과 다르다. 그래서 그 기준은 바로 2배의 표준 오차를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2배의 표준 오차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표준 오차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셉트의 경우에는 3이었고 절편은 0.5니까요. 인터셉트가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빼보는 거죠. 더하면 당연히 0이 안 나오잖아요. 빼보는 거예요. 3 빼기 2.24를 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정한 추정치인 3 마이너스 대략 2배의 표준 오차를 한번 해보면 2.24가 될 것이고 답은 0.76 정도가 돼요. 0.76이면 이건 0이 아니잖아요. 0이 아니기 때문에 3은 0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계산을 또 해볼 수 있겠죠. 기울기도 0.5가 나왔는데 2배의 표준 오차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클 테니까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빼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0.264 정도가 돼요. 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낸 추정한 추정치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히 얘기하면 1.96의 표준 오차를 더하고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의 표준 오차라고 제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하면 1.96입니다. 자, 그래서 추정치 더하기 1.96, 추정치 빼기 1.96을 한번 해보는 거죠. 1.96의 표준 오차,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해 낸 것이 뭐냐면 인터셉트의 경우에는 뭐 한 0.6이었었나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3.0 빼기 2배의 표준 오차한 거니까요. 2.24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2.24를 하면 5.24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 0이 들어가는가 들어가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0이 안 들어가잖아요. 0.6부터 5.24까지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실험을 100번 수행했을 때 그러니까 0이 나타날 확률이 5%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비슷한 실험을 반복적으로 해서 인터셉트와 기울기를 계속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번 중에 몇 번은 0이 나올 수 있는데 0이 나오는 경우가 100번에 5번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95% 신뢰 구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3이라고 하는 추정치가 0과 다르다,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1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95% 신뢰 구간을 만들어요. 0.5 마이너스 2배의 표준 오차. 계산했었죠. 그렇죠? 네, 그것과 이제 플러스 2배의 표준 오차를 하면 똑같이 신뢰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아까 잠깐 봤습니다. 그 신뢰 구간 안에는 0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작업을 100번 수행했을 때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는 채 5번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0.5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0.5와 0은 사실 생각해보면 0과 3을 비교하면 되게 먼 값이고 0과 0.5를 비교하면 비교적 가까운 값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를 가지고 아마도
3은 여기 있고 0.5는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0.5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아마도 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3의 경우에는 분포가 아마도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t-value는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지금 한 신뢰 구간을 만드는 방법보다 t-value나 p-값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이 t-값이 2보다 크면 돼요. 더 쉽죠, 그렇죠? t값이 2보다 크면 이건 통계적으로 0과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p값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인터셉트나 x1 기울기가 0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자, 첫 번째 우리가 95% 신뢰 구간은 뭐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t값이 2보다 크면 대충 룰 오브 덤이에요. 그냥 대충 판단하는 것입니다. 크면 이러한 가설, 어떤 가설이냐면 인터셉트가 기울기가 0이다. 혹은 절편이 0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것을 리젝트 했으니까 0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좀 표현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p-value 가지고, p-값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이 경우는 이제 반대겠죠. 이건 2보다 크면, 이건 0.05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0이다, 절편이 0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기각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p값이 0.05보다 작으면 무조건 0과 같다라고 하는 귀무 가설을 리젝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얘는 0.025잖아요. 이건 0과 다른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도 0.002잖아요. 이것도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R-스퀘어나 뭐 어저스티드 R-스퀘어 같은 경우도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이제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모형 자체를 비교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끄나요? 다시 끄는 건 네. 주석 작성을 다시 클릭하면 되죠. 이거 지우고 학생들도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거군요. 그래서 네. 네. 좋습니다. 다시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서머리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결과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 바로 그냥 서머리하고 회귀 분석을 하면 이건 뭐 바로 그냥 아까 보셨던 지금 여기 왼쪽에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결과가 똑같이 나타날 거예요.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프린트에 대한 기능은 별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특별히 볼만한 기능이 뭐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프린트 그냥 스킵할게요. 프린트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wi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wid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x1과 y1 사이의 관계를 사실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x1과 y1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데이터에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x1이라고 하는 별도의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wid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wid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anscomb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이제 적어주면 여기에 별도로 anscomb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wid라고 하는 함수가 갖는 장점이기도 한데요. 굳이 뭐 나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wid를 언제도 쓸 수 있냐면 우리가 qplot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했었어요. anscomb
x1과 enscomb y1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x1에도 enscomb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고 이제 y1에도 enscomb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read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 enscomb라고 써놓고 qplot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한정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을 한정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었으니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read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할 때 일일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변수마다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이제 번거로운 작업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이렇게 권하지 않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냥 알고 계시면 이제 코드를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오는 코드를 보실 때 read라고 하는 것을 왜 사용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개가 있다면 이제 반드시 중괄호인가요? 중괄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에 여러 개를 실행하고 싶으면 실행하고 싶은 커맨드들을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구분하고 싶으면 굳이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미콜론 없이 이제 줄 바꿔서 커맨드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코드가 그렇게 생겼죠. read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하고 그 뒷부분은 그냥 선형 회귀 분석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별다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지우고 생각해 보면 서머리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니까 제가 뭐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자,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입력을 하면 절편 추정치와 기울기 추정치만 얻을 수 있어요. 3, 0.5만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서머리라고 하시면 아까 봤던 표준 오차, 그 다음에 t값, p값 이런 걸 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네, 바로 하나 더. 이렇게 하시면 이제 결과를 다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여러분 판단하시면 되겠죠. 선호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데이터셋, 그러니까 x1, y1의 관계, 두 번째 데이터셋에 있는 x2, y2와의 관계, 이제 이걸 일일이 한번 다 비교해 보고 싶은 건데요. 슬라이드에서 우리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 실행할 때요.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강의 노트를 이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강의 노트 만들기 힘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RStudi오에 한다고 업데이트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몰라서 제가 뭐 RStudio 그냥 R에서 작업한 거였어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행을 할 때 여러분 스크립트 파일에 놔두고 run 클릭을 하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걸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run 하시면 그 요 라인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보시죠. 자, 여기에서 run 하면 요 라인만 실행이 된 거죠. 그렇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서가 그 다음 줄 라인 넘버 20에 와 있고 맨 앞부분에 와 있고 여기에서 다시 run을 하면 커서는 그 다음 라인 넘버 21으로 이동합니다.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과를 얻은 거예요. 이제 y 보시죠. y2와 x2 사이의 관계를 제가 추정한 것이고 그 결과를 보시면 나오죠. 그 다음에 커서는 지금 여기에서 스크립트 파일로 돌아오면 커서는 이제 넘버 21에서 21의 커서가 와 있고 똑같이 run하면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라인 21이 실행이 되고 다시 커서는 그 다음 라인으로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run 하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계속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R 스튜디오가 아니고 R 콘솔 그냥 이제 여러분 R을 그대로 실행해서 사용을 하실 때는 뭐 컨트롤 R 키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그다음에 R R이니까 컨트롤 R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결과를 간추려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 같은 거 빼고요. 서머리를 지우고 제가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네 가지의 결과를 네 개를 한꺼번에 한번 실행을 해보죠. 보시면 자 x1, y1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자 x2, y2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제가 서머리는 지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또 화면이 작아서 동시에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간단한 결과만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x3와 y3 사이의 관계 다 어떠냐면 절편은 3이고 기울기는 5. 약간 값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회귀 분석을 했을 때의 결과는 절편과 기울기가 대체로 같은 거예요. 그럼 정말 데이터가 비슷한 모습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XY 평면의 그림을 그렸을 때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q플롯을 써볼까요? 네, q플롯 with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추천하진 않지만 x1, y1 사이의 관계는 지금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제 x2, y2 사이의 관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까랑 굉장히 다른 형태의 그림입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인버스 U 쉐입이고 2차식으로 표현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선형 회귀 분석을 했더니 이 점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 그림이 어땠었냐면 이랬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절편은 3이고 기울기가 약 0.5인 직선의 그래프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x3와 y3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번에는 어떠냐면 대체로 다른 그 점들은 쭉 직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관측지가 이렇게 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약간 아웃라이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웃라이어처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대체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찾은 것이 절편이 3, 기울기가 0.5 이런 직선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이 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는 첫 번째 데이터셋과 두 번째 데이터셋하고도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한번 해보죠. x4와 y4 사이의 관계. 얘네들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x값이 다른 거의 10개의 관측치들은 같은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값을 갖지만 이렇게 하나가 아웃라이어처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도 이걸 추정해 보면 대체로 이제 지금 제가 뭐 그린 이런 형태의 직선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해보면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선형 회귀 분석을 해놓고 그 결과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과 같이 x1, y1과 같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런 회귀 분석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절편이 3, 기울기가 0.5라고 하는 직선의 그래프는 사실 의미가 있지만 다른 그림의 경우 x2, y2 사이의 관계라든가 x3, y3 혹은 x4, y4의 경우에는 사실상 두 번째 그림은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사실 2차식이 더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마다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이 아웃라이어죠. 그렇죠? 하나 이렇게 위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요. 그러면 절편과 기울기가 크게 달라지겠죠. 이 점 하나를 우리가 빼고 생각해 본다면.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 점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웃라이어니까.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저 관측치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경우도 마지막에 있는 하나가 사실 아웃라이어처럼 보이니까요. 이걸 빼면, 이걸 빼고 분석해 보면 사실상 뭐 수직선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선형회귀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X와 Y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잘못할 경우에 잘못된 결론에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체로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시작할 때 쓸데없이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 5분 안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라고 하는 파일은 이제 지금 우리가 큐플랫이든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제 그 그림을 PDF 파일로 저장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C 언어를 사용해 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C 언어를 사용할 때도 결과물 같은 거, 뭐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가 할 때 반드시 이제 파일이 위치한 로케이션을 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썼으면 그 다시 로케이션을 닫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R에서도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PDF 파일 그 디렉토리를 찾아서 파일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이제 device off 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난다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뭐 이런 건 그림 그리는 거 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논문을 쓰니까. 그 다음에 논문의 결과물들을 되게 이렇게 팬시하게 잘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시간을 쓰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림은 각자 잘 고민해 보시고요. 어떤 그림 그릴 것인지. 그 다음에 PDF 파일을 열어서 여기 저장하라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워킹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 여러분 경로를 지정하고 싶으시다면 지정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워킹 디렉토리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우선 워킹 디렉토리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D에 myr ch00가 저의 워킹 디렉토리인데 워킹 디렉토리를 이제 바꿀 수 있어요. set wd 하시면, 그래서 뭐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슬래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워킹 디렉토리가 달라졌겠죠. myr로 원하시는 워킹 디렉토리 바꾸는 방법을 제가 여기 정리해 놨고요. 슬래시가 아니고 뭐죠? 슬래시를 쓰셔야 돼요. 뭐죠? 백슬래시를 쓰시면 안 됩니다. 디렉토리 세팅하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은 제가 비교적 되게 열심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림을 그려서 예쁘게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혹은 뭐 여러분 뭐 여기 한글 파일이라든가 이런 데 불러와서 사용을 할 때 잘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다. 플랫은 제가 아까 사용을 했었고요. Q플랫, 플랫 사용하는 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다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예,
다음 시간에는 바로 다음 챕터부터 예, 시작해도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예. 그래서 4개의 데이터셋의 이제 평균, 사실 우리가 다 하긴 했었는데요. 마지막 7페이지, 98페이지까지 한번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보고 다음 챕터 뭐 메이저리그 버블헤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